자, 우리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고요. 저는 이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상은 했지만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어디 가셨네요, 많이. 벌써 출발하셨습니다. 예. 제가 혹시 새해에 지방으로 이제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시나요? 저는 사실 아까 갔다 왔습니다. 내일 가면 난리 날 것 같아서. 네. 저는 약간 선수 쳤습니다, 벌써. 그러셨구나. 예. 이게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지방 아. 내려가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예. 새벽이 안 밀리겠지라면서 다 같이 새벽에 출발하시죠. 그렇지. 새벽.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네. 다 출근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안 가겠지. 지금은 안 가겠지. 다 이제 점심 이후로 가니까. 네, 그쵸. 네. 저는 그때 갔다 왔습니다. 네. 여러분 참 고향 가시는 길 좀 쉽지 않겠지만 예. 조심해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럴 때 좀 걱정되는 게 귀향길, 귀경길 사고는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이제 본분에 충실해야죠. 네. 자,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예. 짚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사실 국내 시장은 당연히 네. 휴장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라이브 네, 이제 미국 주식을 해야죠. 그렇죠. 예, 지금 계신 분들은 네. 분명히 수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글로벌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95% 상승했고요. S&P 500은 0.82%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11% 상승, 엔비디아 2.75% 상승, 메타 3.27% 상승, 일라이릴리 2.89% 상승을 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4.12%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74불, WTI 기준으로 74불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어제보다는 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올해 대규모 대출 만기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가 올 것을 좀 우려한다라는 이야기가 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디플레이션 위험으로 인해서 2009년 이후로 최대 하락폭을 또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뒤에 가서 표로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가요 주당 손실을 좀 줄이고 매출과 일일 활성 사용자 증가로 인해서 10.2%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가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모르겠어요.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상위 종목은 없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냅은 마이너스 34.6% 하락을 기록했다. 그리고 엔페이지 에너지는요 16.9%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 그리고 2024년도에 EPS 추정치가 약 20%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상에 프리마켓에서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된 페이팔, 저는 사실 제가 예상했던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는 전부 상회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작년 2023년과 비슷할 것 같다. 아니면 약간의 조금은 좀 둔화될 수도 있고 경쟁에 대해서 약간의 좀 밀릴 수도 있다라고 그런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비슷했거든요, 사실. 근데 프리마켓에서 야 이거 가지고 무슨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8% 하락하는 바람에 다시 50불대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그럼 박 팀장님도 실적은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실적 예상치 상회됐고 저평가니까 야 이제 실적 이제 제대로 된 빵 이걸 했는데 상회는 했는데 가이던스가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가지고 이 약간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맞췄는데 주가는 못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오늘 뒤에 가서 이런 얘기 좀 앞으로 깊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또 우리가 반성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ARM입니다. ARM이 실적 예상치 상회 그리고 긍정적인 연간 가이던스로
프리마켓에서 22.5% 상승했습니다. 제가 바랬던 게 저런 거였는데 바뀌었어. 예. 자, ARM은 제가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 에크먼. 자, 미국 주택용품 소매점 기업이죠. 로우스라고 아마 다들 많은 분들께서 아실 텐데요. 네. 자, 로우스를 13억 달러 벌고 전량 매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나로 보게 되면 약 1조 6천억 정도 벌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요. 빌 에크먼 스페셜입니다. 오. 그래서 오늘 빌 에크먼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뭐 간단하게 중국 CPI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중국의 뭐 최악의 디플레이션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 1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14년여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했고요. 생산자 물가도 하락해서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신뢰도가 낮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많은 압력이 좀 가중됐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뒤에 표를 이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CPI예요. 근데 과거에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를 겪었던 부분이 이 제일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2009년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에서 뭐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왔다가 지금 다시 코로나 때 잠깐 담갔다가 네. 이제는 무릎까지 좀 담그는 그러한 모습의 이제 CPI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또 디플레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잃어버린 30년의 중국이 갈 것인가가 사실 저런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정말 가파른 폭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국 CPI가 최근에 다시 또 우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주인공 빌 에크먼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생겼어요. 배우 같죠, 배우. 네. 하버드 이제 나와서 머리도 좋고 네.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키는 작을 거야, 그죠? 성격이 나쁠 겁니다. 분명해. 발가락이 6개겠죠. 그랬어요.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빌 에크먼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우스를 이제 팔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했고 지금까지 어떤 행보가 어떠했는지 제가 좀 오늘 스페셜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기 전에요. 전 세계를 흔들었던 채권 베팅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3년 10월 달에 We cover out bonds short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채권 그러니까 숏 커버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또 파급력을 좀 줬던 그러한 사람인데요.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나 이제 채권 숏 청산한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간다고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수익률이니까 채권 가격과는 그렇죠. 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야 됐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 같고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슬로우 다운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트윗을 하게 되면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자, 이 날을요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당시에 언제 포스팅을 했냐면 8시 30분쯤에 포스팅을 했어요. 이때예요, 이때. 네. 이때인데 8시 한 30분쯤에 포스트를 하고 나서 뭐 물론 한 번에 뭐 1초 만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해온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이때부터 갑자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채권 수익률이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시점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정말 역시 빌 에크먼 정말 천재성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빌 에크먼의 포트폴리오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관심 그리고 오늘 로스를 다 전량 수익 실현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가 몇 개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단 6개만 있습니다. 정말 작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집중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서대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1위는 치폴레입니다.
그리고 2위는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고요. 그리고 3위는 레스토랑 브랜드, 많은 레스토랑이 컨설팅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먹고 자는데 많이 투자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기업들이 최근에 산 기업이 아니에요. 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했지만 이 먹고 그러니까 식료 이제 레스토랑 기업들 특히 이제 많이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소매점이나 이런 기업들도 많이 했는데 저 네. 오늘 4위를 차지했던 로우스를 이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알파벳이 있는데 네. 작년 2분기와 3분기 알파벳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약 하나로 따지게 되면 2조가 넘는 그러한 비용을 알파벳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정말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네. 같이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많은 비중을 또 차지했던 염 브랜드. 이것도 이제 먹는 피자헛. 그 뒤에 가면 더 많아요. 먹는 네. 게 정말 많은데 그 먹는 거에 이제 진심인 남자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포트폴리오 솔드라고 되어 있죠. 네. 다 이제 전량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판 1억이 있고 산 1억이 있는데 자, 요거는 알파벳은 2분기 때 샀고요. 또 알파벳 클래스 A는 또 3분기 때 이렇게 네.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스의 어떤 사고 팔았던 매매의 어떤 흔적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저점에서 자 이때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 네. 하락을 하고 나서 이때 정말 많이 삽니다. 정말 대거 매수를 하고 자 이럴 때 보면은 잘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필수 소비재가 네. 그때 당시에 정말 PR이 낮아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가 정말 크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시점, 물론 뭐 테크도 정말 상승 많이 했었지만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로우스를 사게 되고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좀 수익 실현하는 그런 네. 과정. 또 여기서 한번 사고 또 수익 실현하는 과정. 또 여기서 사고 수익 실현하는 과정. 이제는 나머지 있는 부분을 다 털고 나온. 와, 정확하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자 이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 들었는데 이거를 15년 동안 한번 늘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딱 보게 되면 그냥 우리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쌀 때 사서 비쌀 때 좀 비싸지면 팔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자. 쌀 때 조금 싸진 것 같네. 네. 왜냐면 이익이 증가하니까 낮은 PER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어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괜찮네. 그리고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물량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다시 또 사고. 자 이러한 이제 흐름으로 해서 로스 자체가 이제는 포트폴리오는 이제는 퇴출이 된 그러한 상황이다. 물론 뭐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자 이런 어떤 매매를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증권사 분들의 인터뷰를 봤는데 5만 원대는 쳐다도 안 보던 삼성전자를 지금 막 올라오니까 또 막 살려고 막 오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능을 항상 좀 거스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쉽지가 않죠. 참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비레크먼의 알파벳 매수 시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 이분이 15년 동안이에요. 알파벳에 관심이 없었어요. 먹는 거. 네. 소매업 기업, 도매업 기업, 예를 들면 로우스나 타겟 네. 이런 기업들을 많이 좀 사셨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잠깐만 이 지금의 빅테크 흐름 또는 뭐 AI의 출현 이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 뭔가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 그런 냄새를 정말 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매수 시점이 2022년 조정을 딱 주고 나서 10월. 야 진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때 다 S&P 500 3,000 간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요때는 조금 샀어요. 조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우리한테 비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산 거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사고 이거 어떤 추세를 가지고 이때 왕창 확 들어가서 지금은 뭐 이게 진짜 얼마나 수익이 나셨을지 나중에 한번 또 지켜보는 맛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또 투자 타이밍을 좀 보여줬습니다. 과거에 흑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로우스가 예를 하나로 1조 6천억 원 정도 수익을 이제 실현하고 나오기도 했고 알파벳에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타이밍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넷플릭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2022년 때 넷플릭스 난 진짜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포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포브스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에크먼이 gives up the Netflix, 그러니까 나 넷플릭스 포기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주주 서한을 제가 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의 사업은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최근 사건,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폭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건으로 인해서 회사의 미래 전망을 충분히 확실하게 예측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잃었다는 부분이 월가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네. 회자되기도 했고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의 거물 빌 에크먼이 자신감을 잃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회자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모르는 것은 과감히 제외한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또 파보고 싶었습니다. 네. 과거의 실수가 도대체 뭐였을까? 자,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실수 보면 2017년에 투자로 인해서 5조를 잃었습니다. 예, 이때는 발렌트 파마슈티컬이라는 지금은 아마 바슈 헬스케어 코퍼레이션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잃게 되면서 이 투자는 나에게 있어서 매우 큰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5조를 잃었던 네. 2017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슈 주가 흐름이에요. 언제 처분하게 됐냐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처분했습니다. 아이고. 예. 이게 2017년 때 폭락을 하고 나서 정말 네. 200불 넘어가는 250불 가까이 넘어가는 그러한 기업이 순식간에 정말 10불대까지로 떨어지는 와, 저렇게 됐군요. 예, 어마어마한 손실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게 지금 2024년 지금 현재예요. 제일 오른쪽에 지금 네. 8불 12센트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5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을 했는데 빌 에크먼이 이 투자 이후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커리어 역사상 최악의 2년을 난 보냈다. 네. 저와 그다음에 주주서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나머지 퍼싱 스퀘어 팀은 이번 투자 실패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우리가 펀드의 최대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돈을 잃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정말 깊이 사과드린다. 우리는 기존 포트폴리오 회사를 부지런히 감독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식별함으로써 발린트에 대한 투자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극도로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때 2017년, 16년, 17년, 18년 이때가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힘든 최악의 2년이다 라고 회고할 정도로 최악의 이제 한 해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빌 에크먼이 내가 이번 실수로 인해서 얻었던 4가지 교훈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어찌 보면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요. 빌 에크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을 배치하는 경영자의 역량이 기업의 부가가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난 배웠고 네. 두 번째로는 규제, 정치 또는 기타 외적 요인의 변화는 설명할 수가 없으며 가치를 충분히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고 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경영진이라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배웠고 그리고 주식의 큰 가격 하락은 너무너무 큰 가격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의욕과 내가 이것을 유지해야 되겠다 또는 결속해야겠다는 등의 상당한 양의 내재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제가 잠깐 연관해서 워렌 버핏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실수 때문에 본인이 정말 2,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실수에 내가 이 4가지 교훈을 얻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빌 에크먼 자체가 절대 불확실성에 베팅하지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되면서 과거의 실수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원래 논제와 일치하지 않는 투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을 때 네. 내가 생각했던 이런 부분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넷플릭스를 판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넷플릭스 자체가 내가 자신감이 잃었다라는 것 자체는 2017년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그때 교훈을 얻었던 것, 내가 원칙을 삼았던 것에 틀어짐을 내가 보게 되면서 내가 그때 교훈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의 생각과 새로운 생각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면
과감하게 너무너무 괜찮은 회사다. 나는 이해하기도 너무 쉽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는데 나는 넷플릭스 기업이 너무너무 좋은 회사라고 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자신감이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베팅을 했던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게 되면 너무 과감했어. 너무 과감했어요. 되게 짧게. 예, 너무 빨랐어. 네. 그쵸? 예,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조금 너무 과감했다.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이때 당시에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정말 한 분기 만에 정말 맞아요. 예, 그냥 처분을 했던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흐름은 또 완전히 다른 흐름이죠. 예, 하지만 본인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네. 그로 인해서 오늘 로스라는 기업을 정말 포트폴리오에 퇴출시키면서 수익 실현을 한 거죠. 수익 실현하게 되면서 정말 그 투자자의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로스 수익 실현을 하면서 썼던 메모예요. 일단 메모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는 해당 투자로 13억 달러의 펀드 순이익이 발생했으며 네.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 퇴출은 불확실한 단기 수익 궤적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로스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서 우리는 투자해서 13억 달러라는 그런 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지금 단기적인 어떤 수익의 궤적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는 불확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이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은 내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원칙을 끝까지 지키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을 마지막 메모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하기 이렇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이 기업이 다음 분기에 얼마 벌지, 예. 그 다음 분기에 얼마 벌지, 얼추 예상 가능해가 있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뭐 기업이 나빠진 건 아닌데 진짜 다음 분기에 이렇게 벌 수 있어? 그 다음 분기엔 그만큼 벌 수 있어에 대한 확실함이 좀 사라졌다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해버린다 그냥. 그렇죠. 이게 더 벌 수 있지만 벌 수 있지만 내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지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 안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 하겠네. 그래서 저는 제가 페이팔을 이걸 보고 나서 내가 페이팔 잘못한 것 같다. 내가 페이팔 아나? 나는 페이팔을 그렇게 알고 있나? 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네. 물론 약간의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네. 실적도 괜찮게 나왔지만 예, 하여튼 그러한 메시지를 제가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빌 에크먼 스페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췄을까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분들도 예. 과거에 실패를 한 적이 있고 맞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주제는 ARM입니다. ARM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엄청난 부활을 꾀하고 있잖아요. 사실 ARM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손정희 회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박 팀장님이 예. 야 위워크가 지난 11월에 파산을 했는데 인바이텍. 지금 3개월 만에 인바이텍까지 연쇄 파산을 했네. 더 웃기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캐시우드 누님이 네. 인바이텍 극찬했었어요 옛날에. 아우 너무 이뻐요. 뷰티풀. 캐반꿀. 근데 이제 흑역사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손정희 회장이 막 위워크, 인바이텍 이런 기업들 막 연쇄 파산하고 투자 실패하고 했는데 오늘 ARM이 부활하게 되면서 서프라이즈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오늘 손정희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ARM을 그렇게 뜯어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그 사업 구조를 살짝 뜯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대체 ARM은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기업인가? 일단 그 대충 뭐 IP로 그냥 로열티 받아먹는 기업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이 IP를 그러니까 로열티를 어떻게 받는지 그 부분을 좀 함께 예.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그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좀 원투펀치를 같이 때렸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투펀치가 하나는 원은 인공지능 수혜 그리고 투는 역사상 최대 매출. 야.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매출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오늘 발표된 그 ARM의 매출 트렌드를 보여주는 건데
자 보시면 가장 오른쪽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여기서 좀 진한 부분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게 로열티 매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라이선스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ARM은 로열티랑 라이선스 이 두 가지로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럼 로열티는 뭐고 라이선스는 뭐냐? 좀 느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 아니에요? 로열티는 뭐고 라이선스는 뭐지? 라이센스 진짜 비슷한데. 로열티는 야 그래도 개인 그러니까 괜찮네 네. 하고 주는 거. 괜찮네 하고 주는 거. 괜찮네 네, 하고 네. 주는 거. 네. 라이센스는 종이로 네. 계약을 해서 주는 거. 뭐가 달라요? 잠깐만. 와 근데 되게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로열티 매출이라고 하는 게 훨씬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면은 ARM IP를 이용하잖아요. 그 IP를 이용해서 예.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반도체 하나 하나 출하될 때마다 떼어갑니다 로열티를. 만 원짜리 반도체다. 그럼 거기서 뭐 예를 들어 2% 떼간다. 그러면 예. 뭐 200원씩 계속 떼가는 거예요. 그게 로열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만 원짜리 반도체가 100개가 된다. 그러면 예. 200원씩 100번 떼가는 거. 이게 그래서 로열티 매출. 예. 그래서 로열티 매출은 반도체 출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공급 과잉이어서 감산을 했잖아요. 그때는 로열티 매출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그 우리가 반도체 공급 과잉이었던 그 시점 2023년하고 2024 그러니까 2023년하고 2024년 요쪽 이때는 로열티 매출이 그렇게 늘지 않죠. 그러네. 근데 이제 바닥치고 돌아서서 반도체를 출하를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로열티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열티 매출은 바로 그거고 라이선스 매출은 이런 거예요. 고객들이 저 이제 ARM IP 이용할게요 하면은 계약서 쓰면서 그렇지. 지불하는 비용. 그렇죠. 법적 보호도 받고.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없던 고객이 ARM에게 가서 지금부터 ARM IP 예. 사용할게요 하면은 라이선스 매출이 내가 늘어나죠. 맞췄네. 네, 맞았어요. 로열티는 약간 애매하다. 네, 그죠? 근데 라이선스 확실히 맞추셨어요. 라이선스 맞췄다. 아니면 원래 ARM의 IP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긴 했는데 네. 새로운 반도체를 가져와서 내가 이거 또 IP 이용하겠습니다 할 때. 그래서 라이선스 매출은 고객사가 늘거나 예. 아니면 새로운 반도체가 늘어나서 IP를 이용하게 되는 반도체를 늘 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최근에 늘어나는 반도체 회사가 갑자기 막 생겨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도체 회사는 정해져 있잖아요. 뭐 1강, 2강이 돼가 풀이 정해져 있잖아. 풀이 정해져 있죠. 예. 뭐 딱히 그렇게 갑자기 오늘부터 나 반도체 만들 거야 해서 내일 그러니까. 갑자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가 늘어서 라이센스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고 대신 IP를 이용하는 반도체가 늘어나면 이 라이센스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 다 로열티 매출로 전환하지. 네. 왜 라이센스? 아니요. 그 로열티 매출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이선스 매출은 저 지금부터 ARM 거 사용할게요 하면 계약서 쓰면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기적으로 로열티는 그 안에서 그 반도체가 출하될 때마다 조금씩 출하될 때마다 붙는- 또 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양쪽에서 받아보는구나. 네. 엄청난 기업 아닙니까? 에이. 그래서 그 ARM의 매출이 늘어나려면 예.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려면 일단 반도체 출하가 많아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 새롭게 ARM의 그 IP를 이용하려는 반도체에 새로운 반도체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충족시켰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단 이번에 보면은 최첨단 반도체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맞아요. 때문에. 예. 근데 최첨단 반도체 로열티가 이전 기존 반도체 로열티에 비해서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도체 개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요즘 주문하는 반도체들은 로열티를 2배 이상 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인공지능 많이 하죠. 이게 ARM이 거의 독점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 우리는 ARM의 IP를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99%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야 ARM이 뭐 스마트폰만 하는데 지금 뭐 스마트폰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곳은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느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지를 보니까 네. 클라우드 서버, 자동차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자 지금 모바일은
모바일은 어차피 꽉 찼습니다. 그래갖고 맨 위에 보이시는 모바일은 그냥 99%의 시장 점유율. 근데 아래 보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클라우드 서버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10%에 불과했던 게 지금 7%에서 10%, 뭐 그리고 19%에서 26%, 9%에서 16%. 이렇게 클라우드 서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이면 자동차도 33%에서 41%로 늘어나고 있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반도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반도체가. 예.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서버용 반도체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서버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예.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전동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안에 전장 부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자동차가 아니라 컴퓨터죠, 뭐. 컴퓨터잖아요. 굴러다니는 컴퓨터. 자동차 대수가 같다는 전제 하에서도 한 자동차당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뭐 그냥 우리가 인포테인먼트에만 들어가던 게 뭐 딴 데 계속 들어가고 맞아. 뭐 이러면 새로운 반도체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반도체 출하 늘어나죠. 새로운 반도체가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ARM의 시장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스마트폰이 회복돼야 ARM이 좋아지는구나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반도체 출하만 늘어나도 예. ARM은 로열티 매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전동화로 인해서 새로운 반도체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ARM의 그 라이선스 매출이 증가하게 되는 예. 그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실적 자체가 그러면 22%의 주가 상승을 이룰 만한 실적이냐 그 판단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가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판단은 못 하겠는데 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 구조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산업 내지는 어떤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를 봤을 때 그러면 ARM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ARM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ARM 그 비전 펀드도 망하고 그다음에 비전 펀드가 이제 위워크도 망하고 인바이트도 망하고 해서 비전 펀드도 힘들 줄 알았는데 비전 펀드 내에서 AR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 3분의 1 정도로 추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위워크 망하든 인바이트 망하든 상관없어. ARM이 다 살렸잖아. 그래갖고 오늘 소프트뱅크도 한 10% 정도 넘게 주가가 올랐다. 그 얘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RM이라고 하면 어색해요. 암이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팔. 한국에서는 팔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8의 매출 네. 구조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이어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